안녕하세요. 저는 3살 된 딸을 키우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다름 아닌 저를 무시했던 형님의 이야기인데요. 웬만하면 싫은 소리 하는 걸 싫어하는 제가 어떤 형님을 만나게 되어 어떤 말까지 하게 되었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보육원 봉사를 다니며 만난 사이였어요. 저는 그 보육원 출신으로 고아였어요. 보육원을 나오며 느낀 점이 많았고 돈을 벌기 시작하자 제가 살던 보육원에 자주 오가며 제 동생 같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던 중이었죠. 남편은 그 보육원에 자주 오는 봉사단체의 일원이었는데 저와는 달리 공부도 많이 하고 직장도 좋은 곳에 다니고 있었죠. 약속을 한 것도 아니었는데 주말마다 보육원에서 남편을 보게 되었고 어느 날부턴가 남편이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전 애초에 시작해서도 안 될 사람이라 생각했기에 그런 남편을 애써 피해 다니곤 했습니다. 아무래도 집도 잘 사는 남자인 것 같은데 그 미래가 훤히 보였던 터라 쉽사리 시작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였죠.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끝까지 붙잡아 주었고 한결같은 남편의 모습에 딱 연애까지만 하기로 마음을 먹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한결같이 좋아한다는 남편을 밀어내기엔 저 역시 남편을 너무나도 좋아하게 되었고 그런 남편과 결혼까지 하기엔 제가 고아라는 사실이 저희의 결혼에 큰 산처럼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했었죠. 그렇게 한순간 한순간이 행복하지만 아쉬운 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본가로 함께 가자고 하더라고요. 다은아, 오늘 우리 집에 가자. 어? 어딜 가자고? 우리 집에 부모님이 너 한번 보고 싶으시대. 날? 날 왜? 내 이야기 집에다 한 거야? 어디까지 이야기했는데 나 고아인 거 다 알고 계셔? 오, 내가 다 말했어. 다은이 네가 무슨 걱정하는지 다 아는데 나 믿고 일단 가자. 네가 걱정하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남편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아무래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죠. 아, 우리가 헤어진 날이 바로 오늘이구나 하고요. 전 그런 다짐들을 하며 시댁으로 가게 되었고 모진 말들을 쏟아낼 것이란 제 예상과는 달리 남편의 부모님들은 저를 따뜻하게 품어주셨어요. 다은 양, 왜 그렇게 긴장하고 있어요? 긴장 좀 풀어요. 우리 다은 양 안 잡아먹어요. 실물이 더 예쁘네. 우리 아들놈이 그렇게 다은 양을 귀찮게 했다면서요? 얼마나 대단한 여자길래 우리 아들이 저리도 애타하나 했더니 이렇게 보니 왜 그랬는지 알겠네요. 어쩌면 이렇게 예뻐요? 눈도 맑고 피부도 밝고 우리 아들이 푹 빠질만 하네. 어허, 이 사람아, 귀한 손님 불러놓고 계속 세워둘 거야? 얼른 밥부터 먹어야 할 거 아니야. 얼른 여기 편하게 앉아요. 저 사람이 손님 온다고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내가 말했지?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부모님이 사진 말고 실물 보고 싶다고 하도 성하셔서 오자고 한 거야. 우리 집에선 너 웬만한 연예인보다 더 인기가 많다고. 그러니까 긴장 그만하고 앉아서 밥부터 먹자.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아 얼마나 참았는지 모릅니다. 살면서 이런 호의를 받아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 후로도 전 시댁에 자주 오가며 지냈고 그렇게 2년을 연애하다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 후에도 전 시댁의 사랑을 한몸에 받으며 생활하고 있었고 제가 임신을 할 무렵 비혼주의였던 시숙이 결혼까지 하게 되며 집안에 겹경사가 났다며 다들 기뻐해 주셨었죠. 시숙과 결혼을 한 형님은 대기업 연구원으로 저와는 달리 집안도 부유하고 첫 고아도 곱게 사랑받으며 자란 티가 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형님은 시댁 식구들에게도 잘했는데 단 한 사람, 저만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아무래도 어려운 시댁에서 그나마 의지할 수 있고 편히 대할 사람은 저뿐이라고 하지만 편해서 그렇다고 하기엔 선을 넘는 말들을 하곤 했죠.
하루는 시어머니가 접시를 주며 거기에 반찬을 담아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받아든 접시에 반찬을 담고 있는데 형님이 다가와 접시를 빼앗아 들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동서, 여기에 그 반찬을 담으려고? 아무리 미적 감각이 떨어진다고 해도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딱 봐도 식욕 떨어지게 만드는 색조합이잖아. 꽃무늬가 뭐야, 꽃무늬가? 그러지 말고 저기 아무 무늬도 없는 흰 접시에 담아. 그게 더 깔끔하고 정갈해. 아, 그런가요? 그런데 그게요, 형님. 형님은 어머님이 골라준 접시라는 사실을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고, 저는 우물쭈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쉽사리 대답을 못하고 있었어요. 형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눈치만 살피는 저를 보며 답답하다는 듯 닥달하기 시작했어요. 동서, 내 말 안 들려? 얼른 접시 다른 거 가지고 오라니까. 왜? 기분 나빠서 그래? 기분 나빠할 것도 많다. 다 동서 어른들한테 밉보일까 봐서 그래. 그렇지 않아도 동서는 눈치 볼 일도 많을 텐데 이런 거라도 잘해야 예쁨 받을 거 아니야? 아니, 기분 나쁘고 그런 게 아니라요. 사실 이거 어머님이 골라주신 거예요. 결국 저는 시모가 골라주신 접시라며 사실대로 형님에게 말했고, 형님은 순간 많이 당황한 듯 놀란 눈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이거 어머님이 골라주신 건데 그래도 바꿀까요? 저는 상관없긴 한데 아무래도 어머님이 아시면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어떻게 할까요? 접시 바꿀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고, 형님이 무어라 말을 하려는 순간 어느새 주방으로 들어온 시모가 말을 보탰어요. 그래, 그거 내가 골라줬는데 왜 문제 있니? 아니요, 아무 문제 없어요. 형님은 많이 당황한 듯 애써 웃으며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지만 이미 시모는 저를 무시하는 말을 다 들은 듯 형님에게 조금은 날선 목소리로 추궁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첫째야, 너 둘째한테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은 딱 잡아떼려고 애썼지만 이미 늦은 뒤였죠. 시모의 얼굴은 딱 잡아떼려는 형님을 향해 잔뜩 굳어 있었고, 굳은 표정만큼 말투 역시 굳어 있었으니까요. 내가 다 들었어. 너 우리 둘째한테 눈치 볼 일 많다고 하면서 접시라도 잘 골라야 예쁨 받을 거 아니냐고 하지 않았니? 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냐고 물었어. 너 혹시 우리 둘째가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무시하는 거니? 아니에요. 그게 동서 탓도 아니고 제가 왜 그런 걸로 동서를 무시하겠어요? 저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어머님. 그저 제가 평소에 흰 접시를 좋아해서 동서한테 흰 접시에 담자고 했는데 동서는 어머님이 주신 접시가 있으니 고민한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접시까지 정해주신 줄은 몰랐고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동서 생각해서 한다는 말이 조금 강하게 나갔나 봐요. 동서,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정말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었어.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형님은 시모가 나서자 빠르게 사과를 해왔고, 저는 180도 달라진 형님의 모습에 떨떠름한 기분이 있긴 했지만 그냥 좋게 상황을 넘기기로 했어요. 시모가 제 편을 들어주어 기분이 풀리기도 했을 뿐더러 지금 제 기분보단 형님의 기분이 더 상해 보였으니까요. 그렇게 형님이 날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 더 명확하게 느껴졌고, 그런 느낌이 들자 저도 모르게 형님과의 만남을 피하게 됐습니다. 홀몸도 아니었고 괜한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형님이 모처럼 쉬는 날이라며 잠시 보자는 연락을 해오더군요. 이유는 아기용품을 좀 사주고 싶다는 것이었는데 마침 저도 아기 물건을 사야 하기에 겸사겸사 형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형님은 저를 보자마자 옷이 그게 뭐냐부터 시작해 가방은 그런 것밖에 없냐는 등 거칠애에 대해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라고요. 동서, 옷장에 그런 옷밖에 없어? 옷이 너무 싼티나는 것 같은데 가방은 또 그게 뭐야? 동서, 이제 나이가 있는데
그런 가방 들고 다니기 창피하지 않아? 네? 그렇잖아. 동서가 평소에 어떻게 하고 다니든 나야 안 보면 그만이지만 최소한 나랑 만날 때는 좀 신경 쓰고 나오지 그랬어. 나랑 너무 차이 나잖아. 내가 동서한테 맞출 수는 없는 노릇이니 다음부턴 동서가 조금만 노력해서 차려입고 와줬으면 좋겠어.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 전 그저 평범한 노란색 원피스에 남편이 사준 가방을 들고 나갔을 뿐인데 그런 식으로 말하니 기분이 나빠오더라고요. 만나자마자 바로 집으로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참고 있기엔 이건 아니다 싶어 시비를 끊어주기로 했죠. 이 인부복이랑 가방이랑 다 남편이 사줬는데 그렇게 별로예요? 남편이 예쁘다고 노래를 부르면서 사준 것들이거든요. 아, 형님이 그렇게 말하니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집에 가서 한 소리 해야 하겠네요. 형님이 이거 전부 이상하다고 하던데 도대체 이런 걸 왜 사줬냐고요. 아, 서방님이 사줬어? 난 몰랐네. 그런데 동서, 서방님한테 뭘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그래?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 괜히 서방님 오해하겠다. 나는 그냥 동서 옷 한 벌 사주고 싶어서 일부러 트집 잡은 것뿐이야. 내가 그냥 사준다고 하면 동서가 안 받는다고 할까 봐서 말이야. 아, 그랬어요? 난 진짜 이상한 줄 알았어요. 그런 거라면 전 괜찮아요. 인부복 디자인이 전부 거기서 거기라 새로 사도 비슷하더라고요. 배도 더 나오기 시작하면 옷태도 안 나고요. 그냥 있던 거 입을게요. 그럴래? 그러면 이제 아기용품 보러 갈까? 형님은 평소에 식구들의 이목을 엄청나게 신경 쓰는 사람인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남편 이야기를 꺼내니 바로 꽁지를 내려버리더군요. 그런 형님의 모습을 보며 저를 업신여긴다고 확신하게 되었고 저 역시 그런 사람에게 무엇도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 뒤로 아기용품을 사준다며 형님은 저를 끌고 다녔지만 다 있다고 하며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요. 전 제가 필요한 물건을 사고 무거운 몸을 핑계 삼아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일찍 퇴근한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를 향해 걱정스럽게 물어오더라고요. 여보, 무슨 일 있었어?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 누굴 만나고 왔길래 표정이 그래? 아, 형님. 아기용품 사주신다고 해서 나갔다 왔어. 그래? 그러고 보니 형이 당신 뭐라도 사주라고 형수님한테 돈 줬다고 하더라. 그래서 뭐 사주시던데? 그럼 그렇지. 그간 제가 봐온 형님은 절대 스스로 나서서 저에게 뭘 사줄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뭐든 많이 사주시려고 했는데 그냥 내가 안 받았어. 불편해서 받고 싶지 않더라고. 필요한 게 없기도 했고. 당신이 뭘 받고 싶지도 않다고 말하는 거 보면 형수님이 당신 마음에 안 든다는 건데 왜? 형수님이랑 무슨 일 있어? 아차 싶었어요. 연애 시절과 결혼 생활을 하는 내내 남편은 저에게 넘치는 관심을 쏟고 있던 터라 때론 제가 모르는 모습조차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사람에게는 제가 쌀 한 톨 받기를 꺼린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런 제가 형님에게 아무것도 받고 싶지 않았다고 말을 해버렸으니 부인을 해봤자 이미 늦은 일이다 싶더군요.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결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불편해. 왜 그런 사람 있잖아. 싫은 건 아닌데 결이 안 맞는 사람. 나한텐 형님이 그런 것 같아. 약간 선을 지키며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 그래? 다른 문제 있는 건 아니고? 그때 엄마한테 들어보니 형수님이 당신을 알게 모르게 무시하는 것 같다고 하던데. 설마 형수님이 당신 무시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무시당하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야? 날 그렇게도 몰라? 하긴 당신이 순하게 내내 거리는 것 같아도 한 번 아니면 칼같이 끊어내지. 그래도 혹시나 무슨 일 있으면 꼭 나한테 말해. 알겠지? 전 괜한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 애써 괜찮은 척을 했고 남편은 제가 괜찮다고 하니 일단 믿어주겠다는 식의 대답을 해주더군요. 그렇게 뭐든 무던하게 넘기려고 애쓰던 어느 날 결국 형님이 절 폭발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어요.
그날은 시부의 생신으로 형님과 제가 생신상을 차리고 있었는데 평소 아버님을 비롯해 식구들이 좋아하는 식혜를 함께 만들고 있을 때였어요. 동서는 별걸 다 만들 줄 아네. 그런 건 누구한테 배운 거야? 가르쳐줄 어른도 없었을 텐데. 아, 보육원에서 배운 거야? 이 말에 폭발을 했냐고요? 아니요.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참을 수 있는 정도였어요. 학교에 다니며 저런 말은 수도 없이 들었던 터라 저 정도 비아냥은 그저 우습기만 했어요. 아, 어머님께 배웠어요. 매년 생일에 이렇게 만들어드리더라고요. 남편도 좋아하고 해서 저도 배워두면 좋겠다 해서 배웠어요. 아주버님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형님도 이참에 배워두실래요? 아유, 됐어. 그까짓 거 얼마나 한다고. 요즘 수제식혜 얼마나 잘 만드는데 사 먹는 게 편하고 좋아. 그렇긴 하죠. 돈 주고 사 먹으면 편하긴 해요, 사실. 전 이제 그만 대화하고 싶다는 의미로 고개를 돌려버렸고 그쯤 하면 제 뜻을 알아듣고 그만해도 될 텐데 형님은 기어코 입을 또 열어버리더군요. 편한 걸 안다는 사람이 왜 이 고생을 하는 거야? 그렇게 아버님 어머님께 잘 보이고 싶은 거야? 동서도 참 애쓴다 애써. 잘 보이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워낙 좋아하시니 만드는 거예요. 애쓰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요. 왜 매번 형님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뭘 했다 하면 잘 보이려고 그런다, 애쓴다. 왜 그런 식으로 저를 깎아내리냐고요.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저도 좋은 마음에서 하는 일인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기분 좋지 않아요. 동서, 왜 그렇게 흥분을 해? 같은 며느리 입장에서 동서 힘들까봐 동서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그리고 동서만 그렇게 생각하지 남들이 보면 동서가 사랑받고 싶어 안달난 사람으로밖에 안 보여. 다들 말을 안 하는 것뿐이지. 형님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고삐 풀린 입을 열고 있었고 도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어 서론이 저 따위인가 하는 생각에 되물어보았어요. 뭐라고요? 하긴 부모 사랑이 고프긴 했겠지. 동서 친부모는 참 너무했다. 어떻게 어린 딸을 보육원에다 버릴 수가 있어? 그런데 나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건데 동서도 어릴 때 교실에서 돈 없어지면 도둑으로 몰리기도 하고 그랬어? 왜? 드라마에서 보면 그런 장면들 종종 나오잖아. 나 그런 거 보면서 진짜 궁금했거든. 왕따? 그런 것도 당한 적 있어? 형님은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고 있었고 그 순간 제 인내가 바닥을 찍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저 드라마에서 나온 장면이었다면 저도 그렇게까지 화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많듯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교실에서 돈이나 물건이 없어지면 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저를 의심하던 눈빛들, 그리고 저를 따돌리려는 아이들이 말이죠. 그런 일이 있었든 없었든 형님의 말은 상처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을 텐데 하물며 경험이 있는 저에게 저딴 말을 했으니 저는 폭발하고야 만 것이죠. 저는 폭발했다고 한들 소리를 지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 미쳐버리게 비아냥거릴 뿐이죠. 아, 그런 경험이요? 있긴 하죠. 왜 교실에 딱 그런 애들 있잖아요. 부모 잘난 거밖에 없으면서 꼭 자기가 잘난 것처럼 콧대 높게 굴면서 애먼 사람 괴롭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주동에서 사람 하나 잡아대면 당해낼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형님 그거 아세요? 꼭 그런 애들이 커서 제 버릇 못 버리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나 자기보다 아랫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더라고요. 그리고 꼭 그런 인간들이 당하는 사람이 참고 있다는 걸 또 몰라요. 참아줄 때 적당히 하면 참 좋을 텐데 꼭 그 선을 넘어서 피를 보더라고요. 참 멍청하지 않아요? 그 좋은 집안에서 그 좋은 뒷바라지를 받으면서 마음 좀 좋게 쓰고 살지. 왜 그렇게 못되먹게들 사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 않나요, 형님? 형님은 대기업 연구원답게 자신을 향한 제 비아냥을 단번에 알아들었고 순식간에 표정을 고치며 제게 물어오더라고요. 동서, 지금 말에 가시가 있는 것 같다. 형님, 제 말이 생선이라도 되나요? 가시가 있게. 농담인데 안 웃으시네.
그런데요, 형님. 그렇게 정색하고 있을 필요 없지 않아요? 꼭 정곡이라도 찔린 사람 같잖아요. 설마 형님 학창시절에 그런 식으로 사람 괴롭히고 그러진 않았죠? 설마. 나를 뭘로 보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난 공부밖에 모르는 모범생이었다고. 형님, 그런데 그거 아세요? 공부 잘하는 모범생들이 나쁜 짓 하려고 마음먹으면 더 재수없고 얄밉게 잘하더라고요. 그냥 그렇다고요. 형님은 제 말에 정곡이라도 찔린 사람처럼 얼굴을 붉히며 아랫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고 전 그런 형님을 향해 최대한 얄밉게 웃어 보였어요. 제 웃음을 본 형님이 저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 찰나 시모가 주방으로 들어왔고 저희의 본격적인 첫 다툼은 일단락되었죠. 그날 이후 형님은 더는 제가 참아야 할 대상에서 삭제되어 버렸고 전 그 어떤 형님의 행동도 받아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형님은 본인이 제대로 저에게 한 방 먹었다는 사실이 분한지 시비를 못 걸어 안달인 상태였고 전 그런 형님의 시비를 비아냥거림으로 받아주며 그 입을 막아버렸어요. 그렇게 크고 작은 부딪힘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죠. 그날은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반찬을 좀 가져다 주신다며 온다고 한 날이었는데 형님이 이 사실을 알고 반차까지 쓰고선 함께 왔더라고요. 저희 집에 처음 온 형님은 이리저리 집을 둘러보며 코웃음으로 제 심기를 거스르고 있었고 시모 역시 이런 저와 형님의 사이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챘는지 형님을 주시하며 살피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하지만 이런 시모의 눈빛을 알지 못한 형님이 제가 반찬을 냉장고에 챙겨놓자 흘러가는 말로 저에게 이런 말을 내뱉는 것 아니겠어요? 동서는 참 부모복이 많다고 해야 할지 없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친부모는 동서를 버렸는데 시어른이 이렇게 동서를 챙기니까 말이야. 그리고 이 모습을 시모도 제대로 보고 말았죠. 모든 말을 정확하게 듣진 못했으나 부모복, 친부모라는 단어를 들어버렸고 그 자리에서 얼굴까지 붉히며 형님을 닥달하기 시작했어요.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부모복? 친부모? 너 이때껏 다은이한테 그딴 말을 짓거리며 지냈던 거야? 어디 배울 만큼 배웠고 가질 만큼 가진 사람이 그딴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짓거려? 하물며 내가 이렇게 눈 뜨고 보고 있는데. 너도 그렇지만 다은이 역시 나한테 딸 같은 며느리인 건 너 몰라? 어디 부모 보는 앞에서 그딴 말을 해?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봐도 무서울 만큼 시모는 화를 내고 있었고 형님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변명을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전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어머님이 부모처럼 잘 대해주신다. 친부모님 같이 동서를 아끼신다는 의미에서 한 말이었어요. 너 끝까지 이럴 거야? 네 표정, 네 말투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어디서 끝까지 속여 먹으려고 그래? 내가 너 지난번부터 다은이한테 함부로 하는 것 같아도 네가 맏며느리이니 다은이한테 알려줄 것이 있나 보다 하고 참았다. 그래도 네가 다은이보단 많이 배웠고 다은이보다 나이가 많으니 뭐라도 하나 좋은 영향을 주겠지 하고 그냥 지켜봤는데 그 믿음의 결과가 이거야? 내가 웬만하면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도 않은데 사돈이 너 이렇게 가르쳤니?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사람이 이따위로 최악이야? 시모는 형님이 어줍잖은 변명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행동에 더 큰 화가 나버리셨고 형님은 궁지로 더 내몰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전 정말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정말 동서가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나쁜 뜻은 전혀 없었어요. 네가 왜 다은이를 불쌍하게 여겨? 너한테 그럴 자격이나 있다고 생각해? 다은이가 뭐가 부족해서 너한테 그런 말을 들어야 한단 말이냐고. 너 계속 말 같지도 않은 말 해댈 거야? 그럴수록 네 밑바닥만 드러난다는 생각은 못하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저는 억울해서 그래요. 정말 그런 뜻이 아닌데 저만 이렇게 혼내시니까 저도 속상해서 그렇다고요. 기어코 네가 집에서 쫓겨나야 정신을 차릴 거야? 내가 정녕 네 남편한테 오늘 네가 한 짓을 다 알려야 되겠냐고. 어떻게 된 인간이
이런 순간에도 네 감정, 네 상황만 우선시할 수가 있어? 네가 잘못한 건 생각지도 않는 거야? 시모의 입에선 결국 시숙의 말까지 나오게 되었고 그제야 형님은 손이 발이 되게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남편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주세요. 저 진짜 쫓겨나요. 다 실수였고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할 테니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 주세요. 희인이 너, 내가 지켜볼 거야. 앞으로 내가 보던 말던 이런 짓거리 했다는 말 들리면 다신 우리 집에 발걸음도 못할 줄 알아. 내 며느리 취급 안 해주겠단 말이야. 네, 어머님,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죄송해요. 누구한테 사과를 하는 거야? 네가 사과할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동서,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앞으로 내가 조심할게. 결국 형님은 저에게 사과를 하게 되었고 사건은 일단락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형님은 저에 대한 시비는 잠시 멈추게 되었고 그러는 사이 전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예쁜 딸을 낳게 되었고 시댁에서도 딸이 없는 집에 귀한 손녀가 태어났다며 기뻐해 주셨어요. 그렇게 행복한 나날들의 연속이었던 저희 집에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갑작스럽게 시부가 교통사고를 당하며 의식이 없는 채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된 것이었죠. 그것만 해도 세상이 무너질 것만 같았는데 문제는 또 다른 곳에서 연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는 사업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운영하고 있던 회사에도 적신호가 켜진 것이었어요. 당시 돈도 많이 투자하고 오랫동안 공을 많이 들인 사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대표가 의식이 없으니 사업이 중단되어 버리고 이대로 둔다면 사업체 자체가 부도가 될 위기까지 갈 상황이었던 것이었죠. 이런 상황이 되자 처음엔 시부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던 형님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병원에 오지도 않았고 시숙과의 다툼도 잦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더군요.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까지 변할 수 있나 하는 생각도 들긴 했지만 그땐 그딴 형님을 신경 쓸 시간의 여유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기는 너무나도 어렸고 시부는 병원에 계시고 시모는 심적으로 많이 허약해지셔서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죠. 전 갓난아기를 업고 백방으로 다니며 회사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고 있었고 남편 역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시부 회사로 출퇴근을 하며 어떻게 해서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시숙은 원래 시부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 일을 하고 있던 터라 거래처들을 돌며 불안해하고 있는 거래처들을 안심시키고 있던 중이었어요. 모두들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동안 시모는 점점 더 기운을 잃어갔고 저는 하는 수 없이 결국 형님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키진 않지만 형님의 도움이라도 절실한 상황이었으니까요. 형님, 요즘 많이 바쁘세요? 동서가 웬일이야? 나한테 생전 연락 한 통 없더니. 나 요즘? 그냥 그저 그래. 그런데 왜? 다름이 아니라 어머님이 요즘 통 기운도 없고 몸도 많이 안 좋아지셔서요. 아무래도 심적으로 힘들어서 몸도 처지는 것 같으신데 형님이 어머님 댁 가서 좀 챙겨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나 노는 사람 아니야. 나도 일해야 하고 이리저리 바쁜 사람이라고. 조금 전엔 그저 그렇다고 했잖아요. 순식간에 말이 바뀌네요. 동서도 알고 있잖아. 나 원래 이런 사람인 거.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동서, 나한테 이런 전화 하지 마. 나 곧 이혼할 거야. 네? 이혼이요? 그래, 이혼. 내가 그 집안에서 그 수모를 겪으면서 왜 붙어 있었는데 내 급에 맞는 남자라고 생각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참고 산 거라고. 그렇게 참고 살다 보면 장남인 남편한테 그 회사가 갈 테니까. 그런데 지금 꼴이 어때?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직전이고 회사는 부도 직전에 어머님은 곧 몸져 눕기 직전이고 온갖 나쁜 일 앞두고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내가 그딴 집이랑 계속 연을 이어가고 싶겠어? 형님은 이런 상황에선 이혼이 당연하다는 듯 저에게 훈수를 두며
사람 입으로 오물을 뱉어내고 있었고 점점 듣고 있던 귀가 썩어갈 지경이었어요. 앞뒤가 다른 사람이란 건 진작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최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형님은 생각보다 더 인간 이하임을 증명하듯 선 넘는 말도 거침없이 내뱉더라고요. 더는 이런 사람에게 사람 대접을 해주고 싶지 않았던 저는 언성을 높이며 따져 묻기 시작했어요. 와, 진짜 너 내 생각보다 더 쓰레기구나.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가 있어. 돌아가시기 직전이라고? 다른 건 다 그렇다 쳐도 그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건 몰라? 동서야말로 윗사람한테 버릇없이 반말부터 찍찍 내뱉는 거 보니 알만하네. 그리고 내가 틀린 말 했어? 맞잖아. 이때까지 의식 없는 거 보면 그 결말이야 뻔한 거 아니야? 하여튼 날 쓰레기라 하든 말든 상관없고 그 사람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이혼하자고 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나한테 전화하지 마. 전화하라고 해도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네 신세나 걱정해. 내가 지금 이 순간을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동서가? 아니, 이제 이혼할 건데 동서라고 할 필요도 없겠네. 사실 너같이 하자 있는 인간이랑 가족으로 엮이는 것 자체가 나 같은 사람한텐 불쾌하거든. 아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하여튼 네가 날 후회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어이없긴 하지만 두고는 봐줄게. 과연 고아의 고졸인 네가 어떻게 날 후회하게 만들지 말이야. 그래, 잘 지켜봐. 고아의 고졸인 내가 좋은 부모 만나서 공짜로 대학 졸업장 받은 너한테 어떤 방법으로 이겨먹는지 말이야. 각오해도 좋을 거야. 어머나, 무서워서 눈물이 다 나려고 하네. 동서도 그러고 보면 참 불쌍해. 나는 이혼하고 돌아갈 가족이라도 있으니 이런 상황에 도망이라도 가지. 동서는 겨우 만든 가정 깰 수도 없으니 그러고 죽을 힘을 다해 애쓰는 거 아니겠소? 깰 수 없어서 애쓰는 게 아니라 깨고 싶지 않아서 애쓰는 거야. 난 너 같은 인간이 아니니까 말이야. 그래, 그렇게 생각하고 잘 살아봐. 네가 거지된 그 시대 것들 끌어안고 빌빌거리며 살 동안 나는 부자 남자 만나서 재혼할 테니까. 그러면 끊어. 다신 전화하지 말고.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은 치가 떨려왔어요. 어떻게 이런 인간이 있나 싶어요. 제가 고아로 살아온 그 세월 동안 정말 별의별 인간을 다 봤지만 이렇게 추악한 인간은 처음이었고 저를 그만큼 화나게 만든 인간도 처음이었어요. 오죽했으면 고등학생 때 제 알바비를 떼먹은 사장놈이 착하게 느껴졌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여튼 전 형님의 추악한 짓거리에 힘입어 회사 문제를 더욱 빠르게 해결해 나갔어요. 저 혼자만 노력한 건 아니었죠. 회사에서 20년, 30년 일해주신 여러 직원분들을 비롯해 입사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는 신입사원분들까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밤낮 없이 회사를 위해 노력했고 결국 저인 시부의 부재를 완벽히 메우게 되었습니다. 네, 회사에 사활이 걸린 일을 성공시킨 것이었어요. 그렇게 회사가 다시 일어서는 동안 형님의 이혼은 진행되고 있었고 마지막 법원 출석만 앞둔 날이었죠.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기에 저와 남편 그리고 주인공인 시숙까지 모두 함께 법원에 가게 되었어요. 이혼이 선고되고 법원을 나서는데 형님이 또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순간이었죠. 이제 정말 끝이네. 그동안 나 정말 수고하지 않았어? 급도 안 맞는 동서하고 가족으로 엮이느라 수고했고 그런 동서 편만 드는 당신 가족들 비위 맞추느라 수고했고 어쨌든 이제 이혼까지 했으니 다신 마주치지도 말자. 혹시나 쫄딱 망했다고 구질구질하게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란 말이야. 그러면 가난하게 잘 살아. 형님은 한결같이 인간답지 않은 면모를 뽐내고 있었고 그런 형님을 저와 남편 그리고 시숙은 마음껏 비웃어 주었어요. 저희가 배를 잡고 웃어버리자 불안한 눈빛으로 이유를 묻더군요. 그런 형님에게 시숙은 모든 사실을 알려주었죠. 가난? 어떻게 하지? 당신이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니 가난하게 살아주고는 싶은데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회사 다시 일어났거든. 거래 성사했고 그 덕에 우리 회사 창립 이래 최고 매출 달성 중이야. 이게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 덕분에 우리 모두 없던 힘까지 짜내서 일 열심히 했거든. 거기에다 이렇게 이용까지 해주다니 정말 고맙다, 당신. 뭐? 그게 사실이야? 거짓말이지? 괜히 내 앞에서 불쌍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일부러 그러는 거지? 그럴 리가 없잖아. 내가 다 알아봤는데. 당신의 회사 가망 없다고 분명히 다 들었는데. 그랬었지. 그대로 뒀다간 가망이 없었겠지. 그런데 어떻게 하지? 거래는 성사했고 결국 우리는 해냈는데 말이야. 거짓말. 다 거짓말이잖아. 형님은 끝까지 그럴 리 없다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고, 그런 형님에게 시숙은 계약 성사 계약서를 내밀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래도 못 믿겠으면 어쩔 수 없지. 어쨌든 당신이 한 말처럼 다시 만나지도 말자. 구질구질하게 연락하거나 찾아가지도 않을 테니 당신도 그렇게 해주고. 어떻게, 내가 왜 이혼까지 했는데? 쫄딱 망할 줄 알고 한 이혼인데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당신이 진작 나한테 말했어야지. 그랬으면 내가 이혼까진 안 했을 거 아니야. 당신 나한테 거짓말했어? 나랑 이혼하고 싶어서 사업 쫄딱 망했다고 거짓말한 거냐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망해야 할 집이 왜 다시 일어선 거냐고. 형님은 혼자서 막장 소설을 쓰고 있었고, 시숙은 저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잘 몰랐나 본데 우리 재수씨가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야. 임신해서 잠시 쉬고 있었다 뿐이지 우리가 진행하던 그 사업이 원래는 재수씨가 아이디어 내고 재수씨가 추진하던 사업이었다고. 원래 주인이 돌아왔는데 그 사업이 어떻게 실패하겠어? 당신한텐 어쨌든 고마워. 당신이 나랑 이혼할 거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악담을 퍼부어줬다면서? 우리 재수씨가 그 말 듣고 힘내서 생각보다 더 빨리 사업을 일으켰지 뭐야. 뭐야? 그게 사실이란 말이야? 저 고아의 고졸 출신이 그런 일을 해냈다고? 그래, 당신이 그렇게 무시하던 재수씨가 해냈다고. 당신이 또 모르는 게 있는데 재수씨가 우리 회사에 일하던 시절엔 재수씨가 나보다 직급이 더 높았어. 그 정도로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었단 이 말이지. 그런 사람을 감히 당신이 무시를 해? 당신이 뭐라고 사람을 무시해? 부모 잘 만난 거? 공부 좀 많이 한 거? 그러면 뭐래? 지금 그 모양 그 꼴인데.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다고. 네, 맞아요. 저는 이미 결혼 전부터 시부의 회사에서 일을 하며 회사 내부의 일을 돕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경영이나 사업 추진에 소질이 있던 저를 시부께서 전적으로 믿고 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당시 제 직급은 친아들인 시숙보다 높을 정도로 시부는 저를 믿어주셨고, 그랬기에 저도 몰랐던 제 능력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회사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을 구상하던 중 갑작스레 임신을 하게 되었고, 가족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저는 태어날 아기를 위해 사업에서 한 발 물러서 쉬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던 형님은 저를 무시했던 것뿐 아니라 회사에 닥친 위기를 아무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이었어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형님은 자리에 주저앉아선 믿을 수 없다는 듯 혼잣말을 중얼거린다 싶더니 이내 정신을 차린 듯 시숙을 잡고 늘어졌어요. 여보,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어. 우리 이혼 없던 일로 하자. 응? 제발, 내가 이렇게 빌게. 방금 내 말 못 들었어? 이혼해줘서 고맙다는 말. 그렇게 고마운 이혼인데 내가 왜 그걸 없던 일로 만들겠어? 난 절대 그럴 생각 없어.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 좋았잖아. 우리 사랑했었잖아. 당신이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 주면 내가 정말 잘하면서 살게. 아버님 병간호도 내가 도맡아서 할 거고 어머님께도 더 잘하면서 살게. 기회? 그 기회는 당신이 잡고 싶을 때면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안타깝지만
이제 당신한텐 기회라고는 없어. 그러니까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잘 살아. 얼마나 잘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시숙은 단호하게 형님의 손길을 뿌리쳐버렸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 형님은 갑자기 저를 붙들고 늘어지기 시작했어요. 동서가 말 좀 잘해주면 안 돼? 우리 가족들 동서 말이라면 껌뻑 죽잖아. 이번에 동서가 회사도 일으켜 세웠으니 동서가 나 좀 받아주자고 한마디 해주면 다들 없던 일로 치고 나 받아줄 거야. 그러니까 동서가 말 좀 잘해줘. 우리 가족이잖아. 이제 와서 가족이라니 정말 웃기지 않나요? 언제는 저에게 가족으로 엮는 것 자체가 불쾌하던 사람이 저에게 가족을 운운하며 매달리고 있었어요. 그런 형님의 모습을 보는데 화가 나기는커녕 불쾌한 기분이 올라오더라고요. 전 그 불쾌한 손길을 뿌리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 이제 와서 가족? 언제는 나하고 가족으로 엮는 것조차 불쾌하다고 하더니 이제는 가족이 되고 싶어? 그런데 어떻게 하지? 난 너 같은 인간이랑 가족 되고 싶지 않은데 힘들 때 나 몰라라 버리는 인간이랑 가족이 되고 싶겠어? 동서, 그땐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갑자기 집안도 힘들어지고 동서랑도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냥 홧김에 그랬던 거라고. 그래, 내가 많이 예민해서 그냥 뱉은 말인데 이렇게 이혼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어. 이렇게 후회하고 있으니까 동서가 제발 나 좀 살려주라. 후회? 좋은 말이네. 내가 말했지? 너 땅을 치고 후회하게 해준다고. 꿀 좋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굴더니 결국 내 말대로 됐네? 기분이 어때? 고아의 고졸인 내 앞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비는 기분이? 자존심에 금이 간 형님은 몸을 일으켜 저에게 달려들었고 전 그대로 반동을 이용해 바닥으로 내팽개쳐져 버렸어요. 형님은 그대로 바닥으로 고꾸라졌고 손을 툭툭 털며 말했어요. 진짜 꿀 좋다. 그러게, 마음 곱게 쓰라고 내가 말했지? 앞으로 네 인생은 늘 이 모양 이 꼴일 거야. 네가 부모가 있든 그 부모가 부자이든 말든 네가 인생을 그따위로밖에 못 살면 늘 그 모양 그 꼴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착하게 좀 살아라. 아니, 제발 인간답게라도 좀 살아. 그렇게 저희는 돌아와 버렸고 그 뒤로 들려오는 형님의 소식은 쌤통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 형님이 이혼을 본가에 알릴 당시 본가에선 이혼을 반대했다고 해요. 하지만 형님은 다 망해가는 집안에서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다며 막무가내로 우겨대는 바람에 이혼을 허락하게 되었는데 망해야 할 집이 더 크게 성공해버렸으니 크게 화가 난 것이었죠. 그 덕에 그렇게 자랑하던 본가에선 멍청한 이혼녀라고 불리며 무시를 당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렇게 자랑하던 대기업 연구원 직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버릇 남 못 준다고들 하죠. 형님은 회사에서도 저에게 했듯이 신입사원이나 집안의 어려운 직원들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왕따까지 시킨 것이 다 알려지며 권고사직이 난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게 인간답게라도 살라고 했는데 제 말을 들어먹지 않는 건 여전하다고 생각했네요. 이젠 저와 상관없는 일이긴 하지만요. 이혼을 하고 난 후에도 형님은 시숙에게 매달리는 듯 했지만 한 번 더 연락하면 본가로 연락해버릴 테니 그런 줄 알라며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하더군요. 그 뒤론 다신 연락이 오는 것 같지 않았고요. 그렇게 형님과의 인연이 끝이 나고 저는 또 육아에만 집중하며 지내는 중입니다. 시아버지는 천만다행으로 의식이 돌아오셔서 회복을 하고 계신 중이에요. 시어머니도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잘 풀리고 난 후 다시 생기를 되찾으셨어요. 어느 날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은아, 고맙다. 네가 이번에 고생이 많았다고 들었어. 사실 네 이야기를 처음 듣던 날 네가 달가운 건 아니었어. 나는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자식이었기니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들더구나. 그런데 계속 네 이야기를 듣고 네 사진을 보고 내 아들이랑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네가 궁금해졌고 그렇게 널 처음 보는 날 내가 너를 품어줘야겠다고 생각했었어.
처음 본 그날 네가 너무 예뻤거든.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내가 널 품은 게 아니라 네가 우리를 품어주고 있었구나. 너 때문에 우리가 다시 웃으면서 살 수 있게 됐어. 고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야말로 시부모님께서 저를 잘 품어주신 덕분에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저런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전 저에게 계속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시모의 품에 안겨 앞으로 제가 더 잘하고 제가 더 사랑받을 수 있게 노력하며 살겠다고 다짐 또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엔 시댁에서 지내고 있는데 시숙도 시댁에서 지내며 즐거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딸은 어느새 3살이 되었고 요즘엔 딸 재롱을 보는 재미에 푹 빠져 살고 있어요. 남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시숙마저 저희 딸 재롱에 껌뻑껌뻑 넘어가선 지갑이 다치는 걸 본 적이 없네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전 너무나도 행복하고요. 평생 외로웠던 저였는데 좋은 남편, 좋은 시댁을 만나 요즘처럼 인생이 즐겁고 행복한 적이 또 있나 싶거든요.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가 보려고요. 이로써 저의 사연도 끝이 났네요. 저의 긴 사연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막무가내로 굴던 시모와 절연을 한 지 3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무엇보다 가족을 중시했던 제가 절연까지 하게 된 사연 함께 들어주시겠어요? 저와 남편은 오랫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었어요. 오랜 연애를 바랐던 건 아니었지만 양쪽 다 형편이 녹록지 않았던 터라 미루다 보니 늦어진 결혼이었죠. 하지만 늦어진 보람도 없이 결혼식을 올리던 당시에도 저흰 여전히 힘들었고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시댁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1, 2년가량 시댁에 지내며 돈을 더 모아 분가를 하기로 했었던 거였어요. 그 당시 시부께서 돌아가신 지도 얼마 되지 않아 시모 역시 저희의 합가를 환영하시는 분위기였고 그렇게 나름 괜찮은 분위기에서 시작된 시댁살이었어요. 그래서 안심이라는 걸 했던 제 탓이었을까요? TV에서나 보던 시집살이가 예고도 없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 자녀 계획은 일단 뒤로 미뤄뒀던 터라 저는 보다 편한 마음으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적금, 생활비, 용돈, 그 빠듯한 생활 속에서도 일정 금액을 친정엄마에게 주고 있었는데 그걸 우연히 시모가 알게 되었고 거기에서부터 시모의 핀잔과 막말이 시작되었어요. 너 정말 네 친정에 돈 주고 있니? 아, 네. 어떻게 아셨어요? 어제 너랑 네 남편이 하는 말 우연히 들었다. 너는 시집도 온 애가 왜 친정에 돈을 주는 거야? 아, 그게 엄마가 몸이 좋지 않으셔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언니랑 저랑 조금씩 보태드리기로 했어요. 당시 친정엄마는 몸이 좋지 않으셨어요. 병원에 다니고 계시긴 했지만 이렇다 할 병명도 없었고 그렇기에 마땅히 할 수 있는 치료가 없는 상태였죠. 상황이 그러하자 엄마는 일도 할 수 없었고 언니와 제가 조금씩 보태 생활비를 마련해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건 남편과 합의된 상황으로 저희가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과 이야기를 나눠 남편이 흔쾌히 허락한 일이었죠. 뭐야? 아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내 아들이 힘들게 번 돈으로 내 집에서 편하게 사는 그런 주제에 네가 왜 너한테 도움 하나 안 주는 친정에다 돈을 가져다 주니? 난 절대로 그 꼴은 못 보니 앞으로는 친정으로 한 푼도 새나가는 일 없도록 해라. 알겠니? 어이가 없었어요. 친정을 돕는 건 제가 번 돈으로 그것도 형편껏 능력껏 돕고 있는 것이었고 그렇다고 제가 친정을 돕는다고 해서 시모에게 주는 생활비를 나 몰라라 하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남편과 저 정확히 반반씩 모아 시모에게 생활비를 주고 있었는데
이런 사실을 뻔히 아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하니 억지에 가깝다는 생각밖엔 들지 않았죠. 생각 같아선 그런 억지가 어디 있냐고 따지고 싶기도 했지만 그러진 않았어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남편이 도와주기도 했고 어찌되었든 형편이 되지 않아 시댁에 얹혀 사는 건 맞으니 괜한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였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엄마에게 용돈을 드리는 날이 되었고 전 다른 날처럼 방에서 봉투에 돈봉투를 챙겨 친정으로 가려고 나서려던 때였어요. 어디선가 나타난 시모가 제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머님, 왜 이러세요? 저 지금 나가봐야 하는데 좀 비켜주세요. 너 지금 어디 가니? 네 친정에 돈 주러 가는 거 아니니? 내가 지금 비켜주면 내 아들이 힘들게 번 돈 네 친정에다 고스란히 갖다 바칠 거 아니냐? 나는 절대 못 비켜줘.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이 돈 그이가 번 돈이 아니라 제가 일해서 번 제 돈이에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께 생활비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생활비랑 용돈까지 드리고 있잖아요. 그 돈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잘만 받아 쓰시면서 왜 저희 엄마한테 주는 돈은 안 된다고 하세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하여튼 난 더는 아까운 내 아들 돈 낭비하는 꼴은 못 봐. 시모는 제 말을 아예 듣고 있지 않았고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한다 싶더니 제 가방마저 뺏어 들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가방을 되찾으려 문을 열어보았지만 이미 문은 잠겨 있었고 주먹으로 문을 두드려 봤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어요. 어머님, 정말 왜 이러세요? 제 가방 빨리 돌려주세요. 이 문 좀 열라고요. 애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이 이런 행동을 하니 한데 쥐어팰 수도 없고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하는 수 없이 근처에 잠시 볼일을 보러 간다던 남편에게 연락을 했고 남편은 생각보다 빨리 집으로 돌아와 주었어요. 저에게 대충 상황을 전해들은 남편은 저보다 더 화가 나 있었고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열쇠를 찾아와 시모 방문을 열어버렸죠. 엄마, 정말 왜 이러세요? 얼른 이 사람 가방 돌려주세요. 얼른요. 이게 다 너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 여자가 친정에 돈 갖다 바치기 시작하면 집안 망하는 건 순식간이야. 네가 알긴 알아? 시모는 말도 안 되는 억측을 내세우며 고집을 피우기 시작했고 남편은 그런 시모의 모습에 더 큰 화를 내며 고함을 질렀어요. 말은 똑바로 하세요, 어머니. 이게 어떻게 저를 위한 일이에요? 이건 그 누구도 위한 일도 아니라고요. 그리고 어머니도 용돈 받으시잖아요. 그것도 저하고 이 사람한테 다 받고 계시면서 왜 장모님께 드리는 용돈을 그렇게 반대를 하세요? 아니, 반대하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돈, 이 사람 돈이에요. 저도 간섭 안 하는 이 사람이 고생해서 번 이 사람 돈이라고요. 너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니? 시집온 며느리가 친정에 돈이나 갖다 바치는 꼴을 내가 그냥 보고만 있으라니 말이니? 어머니도 용돈 받으시잖아요. 어머니도 저한테나 이 사람한테나 용돈 받고 계시면서 왜 장모님 드리는 용돈은 한사코 반대하시냐고요. 다 됐고 어머니가 이렇게 싫다고 하시니 처가에 주던 용돈 이제 드리지 않을게요. 대신 어머니께 드리던 용돈도 앞으로 없을 겁니다. 이 사람도 저도 더는 어머니께 생활비 빼곤 일체 돈 드리는 일 없을 거라고요. 남편의 말에 시모는 그건 또 싫은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더군요. 도대체 이게 무슨 난리인지, 친정 부모님 용돈 드리는 일이 이렇게나 난리를 부릴 일인지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에게 시모에게서 뺏은 가방을 건네주더니 대신 사과를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진짜 면목이 없다. 내가 대신 사과할게. 미안해. 어? 아니야. 당신은 괜찮아? 난 괜찮아. 얼른 가봐. 장모님 기다리시겠다.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좋은 시간 보내다 와. 여긴 걱정하지 말고. 남편은 이렇게 저의 등을 떠밀어 주었고 전 그 덕분에 그 난리통에서 벗어나 매달 그러했듯이 엄마와 시간을 보내다 용돈을 드리고 올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시모는 우물쭈물하며 잘 다녀왔냐고 하더라고요. 차마 미안했다고 말할 수 없어 저러나 보다 했던 전
시모의 인사를 받아주었고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되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시모는 제 생각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더군요. 다음날 저는 어김없이 회사에 출근했고 일을 하고 있는데 엄마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회사 앞인데 잠시만 볼 수 있겠냐고요. 불안했어요. 회사 앞으로 찾아온 적은 없었던 엄마인데 약속도 하지 않고 갑자기 찾아온 건 좋은 일은 분명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니나 다를까 급하게 일을 처리하고 만나게 된 엄마의 표정은 좋지 않더군요. 애써 괜찮은 척 웃어 보이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회사 앞까지 다 오고. 그게 이거 다시 받으렴. 그리고 앞으로 엄마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동안 고마웠어. 엄마가 망설이며 내민 것은 다름 아닌 제가 어제 드렸던 돈 봉투였어요. 그 순간 시모의 얼굴이 제 뇌리에 스치더군요. 혹시 우리 어머님 엄마한테 연락했어? 그래서 이러는 거야? 아니야. 사돈이 왜 나한테 전화를 하니? 그냥 엄마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시집도 갔는데 계속 친정 돕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 엄마는 한사코 아니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아닌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더군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눈물이 다 나오려고 하더군요. 도대체 엄마가 무슨 죄가 있다고 전화까지 해서 엄마가 저런 표정을 짓게 만드는 것인지, 도대체 얼마나 심한 말로 난리를 부렸으면 엄마가 회사까지 찾아와 저렇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것인지요. 엄마, 일단 이건 받아. 아니야, 정말 괜찮아. 엄마 돈 있어. 그렇게 봉투가 오가기를 여러 차례 전 그 봉투를 엄마의 가방에 넣어주곤 회사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곱씹고 또 곱씹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란 생각이 들었던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오늘 회사로 엄마가 찾아왔었어. 장모님이? 왜? 무슨 일 있으시대? 어제 드린 용돈 봉투 가지고 왔더라. 이젠 용돈 필요 없다고 하면서. 어? 갑자기 왜? 무슨 일이야 이게? 내 생각에 어머님이 엄마한테 연락한 것 같아. 일 방해된다고 회사에 찾아오기는커녕 일하는 시간엔 전화도 안 하는 사람이 우리 엄마야. 그런 엄마가 회사 앞까지 찾아와서 돈 봉투를 주고 갔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님밖에 없어. 아, 진짜 왜 그러시나 모르겠네. 어제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아, 진짜. 일단 알겠어.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당신은 잠자코 있어봐. 그나저나 당신 많이 속상했겠다. 장모님도 그렇고. 당신이 장모님께 연락해서 잘 좀 풀어드려. 알겠지? 알겠어. 제 말을 들은 남편은 저보다 더 화가 나 있었고 전 남편에게 맡겨보기로 했어요. 제가 나서 시모와 다툼이 일어나는 것보단 남편이 나서는 편이 여러모로 나을 테니까요. 그렇게 퇴근 시간이 되고 집으로 돌아가니 난리가 났더라고요. 시모는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잔뜩 화가 난 모습으로 서 있었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집으로 들어갔고 저를 발견한 시모는 다짜고짜 제 머리채를 잡고 사정없이 흔들기 시작했어요. 내 인연, 네가 다 이렇게 만들었어. 네가 내 아들하고 내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작정을 한 게야. 어디서 요망한 것이 못된 것만 배워서 나하고 내 아들 사이를 이간질하게 해. 이 나쁜 년, 따끔한 맛을 봐야 앞으로 그 입을 함부로 안 놀리지. 입에 담지 못할 욕까지 하며 제 머리를 사정없이 흔드는데 정말 거짓말 하나 보태지 않고 별이 다 보이더라고요. 무슨 힘이 그렇게나 센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시모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갑작스런 상황에 크게 당황한 남편이 안간 힘을 쓰며 시모를 제지해준 덕분에 저는 가까스로 시모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죠. 시모는 정신이 나가버린 사람처럼 씩씩거리며 끊임없이 저에게 욕설을 내뱉고 있었고 그런 시모의 양쪽 어깨를 붙잡은 남편이 다시 한번 정확히 시모에게 일러주더라고요. 어머니, 일이 이렇게까지 된 건 다른 누구의 탓도 아닌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의 그 못된 심보 때문이라고요. 어떻게 장모님께 전화까지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장모님이 무슨 잘못을 하셨다고요? 앞으론 저 사람이 번 돈으로 뭘 하든 왈가왈부하지도 마세요. 아시겠어요? 아니 도대체 어머니가 무슨 권리로 저 사람이 번 돈에 간섭하시려고 하세요? 그리고 장모님께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님 대신해서 사과도 다 했으니 앞으로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장모님께 연락하지 마시라고요. 뒤늦게 안 사실인데 알고 보니 남편은 저와 전화를 끊은 후 엄마에게 전화를 해 죄송하다며 연신 사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덕에 엄마도 마음이 많이 풀리고 안심도 되셨다고 하시고요. 하여튼 남편의 단호한 말에 시모는 남편에게 뭐라고 할 순 없었는지 저를 노려보며 갖은 욕설을 뱉어냈고, 그런 시모에게 남편은 마지막 경고를 날려주었습니다. 이 사람한테 욕도 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어머니께 그런 심한 욕을 들어야 해요? 어머니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저랑 이 사람 당장 이 집에서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런 일 다신 없도록 해주세요. 저의 손을 맞잡은 남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언행만큼은 단호했고, 단호한 남편은 저를 그대로 데리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렇게 한 차례 폭풍이 몰아치고 난 후 한동안은 조용했어요. 물론 시모의 말도 안 되는 트집과 쉴 새 없이 걸려오는 전화가 피곤하긴 했지만 그 정도는 참을만 했어요. 적어도 돈 때문에 시비를 걸어오는 일이 없으니 살만하다 싶더군요. 그러던 어느 주말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엄마에게 전화가 와 받았더니 병원이라고 하며 환자분이 쓰러지셨다고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눈앞이 깜깜해진다는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데리고 바로 병원으로 갔고, 병원에 가보니 다행스럽게 엄마는 괜찮더라고요. 저희의 우려와는 달리 엄마는 빈혈로 쓰러지신 것이었고, 한동안 약만 드시면 괜찮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저희는 엄마를 집에다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고, 시모는 저희가 들어서자마자 눈을 반짝이며 어떻게 됐냐고 물어오더군요. 시모의 물음에 제가 괜찮다고 말하려는 찰나 성질 급한 시모의 입에서 정말 경악스러운 말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아우 답답해. 그래서 언제 죽는다고 하더니 얼마나 남았대? 이게 무슨 말인가 싶더군요. 멀쩡히 살아서 집까지 모셔다 드렸는데 언제 죽느냐니, 얼마나 남았냐뇨. 시모의 미친 소리에 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세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냐고요? 저희 엄마가 왜 죽어요? 저희 엄마 안 죽어요. 사돈 죽는 병 걸린 거 아니니? 왜? 계속 몸이 안 좋다고 했었잖니? 병원에 가서 검사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이상하게 계속 좋지 않다고 그랬었잖니? 어머님, 멀쩡한 사람한테 죽는 병이라니요. 말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지도 마세요. 저는 그야말로 노발대발하며 팔짝팔짝 뛰었고, 남편은 너무 어이없는 상황에 화조차 내지 못하고 멍하게 있더라고요. 아니면 됐지. 뭐 그렇게 화를 낸다니? 애 떨어질 뻔했다 얘. 그 순간 정말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대로 얼굴 보고 살다간 화병으로 제명에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요. 그래서 전 짐을 싸려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고, 문고리를 잡는 그 순간 제 뒤통수로 더욱 경악스러운 말들이 날아와 꽂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네 엄마 보험은 드셨니? 혹시 없으면 내가 소개 좀 해줄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니? 미리미리 준비해두면 좋지 않겠어? 보험 좋죠. 좋다고요. 미리 준비하면 좋고 들어놓으면 만약의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걸 왜 시모가 하필 이런 타이밍에 걱정을 하는 것인지 이해도 되지 않을 뿐더러 그 시꺼먼 머릿속이 훤히 보여 정말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시모를 향해 다시 한번 꽥 소리를 질러버렸고,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남편도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어머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저희 사정도 그렇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해서 웬만하면 참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저희 이 집에서 나가겠습니다. 뭐? 분가를 하겠단 말이야? 아니 아들, 난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을 뿐이야. 그게 그렇게나 큰 잘못이니? 네가 날 버리고 이 집을 나간다고 할 만큼. 시모는 도리어 저희가 이상하다는 듯 몰아세우기 시작했고, 그런 시모의 말을 듣던 남편은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대꾸도 하지 않고 간단한 짐을 챙겨 저를 데리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시댁을 나오게 된 저희는 친정으로 가게 되었고, 그 이후 시모에게 연락이 오긴 했지만 전 모든 연락을 다 무시해버렸어요. 그렇게 제가 모든 연락을 무시해버리자 회사 앞까지 찾아와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여기까지 무슨 일이세요? 부모 자식 간 영 끊게 해놓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보러 왔다. 그래, 좋으냐? 중간에서 이간질해서 내 아들만 데리고 쏙 나가니까 아주 속이 시원하냐? 이런 나쁜 것 같으니라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 아들을 뺏어가? 시모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듯 큰 소리를 내며 저를 몰아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모르긴 몰라도 저에게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게 만든 나쁜 년이라는 낙인이라도 찍고 싶은 모양이었어요. 시모의 계획대로 저희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시모는 최대한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보고 있더군요. 어머님, 오죽했으면 아범이 집을 나가자고 했겠어요. 어머님이 제가 친정에 드리는 용돈부터 시작해서 사사건건 다 걸고 넘어지셨잖아요. 그것뿐인가요? 멀쩡히 잘 살아 계시는 저희 엄마한테 뭐라고요? 언제 죽냐고요? 죽을 병 걸린 거 아니냐고요? 진짜 이것만 해도 기가 막히는데 보험은 드러났냐고요? 어떻게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상대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요? 그거야, 평소에도 워낙 아픈 사람이었는데 병원에서 급히 연락까지 오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한 거 아니니? 그리고 내 말이 틀렸어? 보험이라도 드러나야 혹시나 진짜 죽을 병이라도 걸리면 병원비라도 할 거 아니야. 생명보험까지 들면 저 세상 가면서 딸한테 크게 도움도 되고 얼마나 좋아? 내가 나 좋다고 그랬는 줄 아니? 다 너희를 위한 거야.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산 사람한테 그런 말은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게 어떻게 저희를 위한 건가요? 저희는요, 그런 돈 따위 바란 적도 없다고요. 그래, 그럼 그렇다고 치고 난 그저 정말 사돈 건강 상태가 궁금했을 뿐이고, 또 상황이 그러니 보험은 드셨는지 궁금해서 물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냐? 그게 내 아들이 내 연락도 받지 않을 만큼 큰 잘못이냐 이 말이다. 시모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몰랐고 끝까지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며 고래고래 소리까지 질러댔어요. 그런 시모의 고함에 구경하던 사람들은 동정심은커녕 저마다 수군대며 시모에게 손가락질을 하기 바빴죠. 그때서야 무언가 잘못됐음을 인지한 시모는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꽁지 빠져라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전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남편은 시모에게 연락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다시 한번 집사람 회사 찾아가서 그런 짓 하시는 날엔 어머니가 돌아가신다고 해도 찾아뵙지 않을 테니 그런 줄 아세요. 하나 있는 아들하고 영 끊고 싶지 않으시다면 두 번 다신 집사람 괴롭히지 말란 말이에요. 남편의 말에 고함을 지르는 시모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남편은 가차없이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뒤론 시모에게선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흰 부지런히 살았고, 친정살이를 한 지 1년이 되던 해에 작지만 저희만의 보금자리를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엄마는 진심으로 저희의 앞날을 빌어주셨고, 저흰 새로운 집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퇴근을 하고 돌아온 남편의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저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생각하기엔 좀 더 심각한 표정이었고 넋이 조금 나간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전 무슨 일인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죠. 여보, 혹시 무슨 일 있어? 당신 표정이 너무 안 좋아. 그게 어머니랑 통화했는데 몸이 좀 안 좋다네.
당신도 알지? 어머니 당뇨 있는 거. 당뇨 합병증이 왔나 봐.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이제야 좀 살만한데 합병증이라뇨. 시모는 평소에도 탄수화물과 믹스커피를 좋아했는데 두 가지를 입에 달고 살면서 관리도 하지 않고 운동도 하지 않으니 당연한 수순으로 합병증이 와버린 거였어요. 두 가지의 합병증이 온 상태였는데 손끝, 발끝이 화끈거리고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하는 신경병증과 신기능 장애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당신 걱정이 많겠네. 합병증 그게 정말 무서운 거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다시 같이 살았으면 한다고 하더라고. 아무래도 혼자서는 관리가 힘든가 봐. 그래서 당신은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긴 당연히 그건 곤란하다고 했지. 난 두 번 다신 어머니가 당신 괴롭히는 거 보고 싶지 않아. 그리고 어머니한테 더는 실망하고 싶지 않기도 하고. 남편은 꽤 단호했지만 그래도 내심 마음에 걸리는 듯 보이더군요. 저 역시도 그렇게나 미운 시모가 걱정이 됐는데 하나뿐인 자식인 남편은 오죽하겠나 싶어 고민하던 끝에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여보, 나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이랑 다시 같이 사는 거 정말 싫어. 그런데 당신이 원한다고 하면 기꺼이 당신 뜻에 따를 거야. 난 어머님이 싫은 거보다 당신이 후회하면서 사는 게 더 싫으니까. 남편은 고민해보겠다고 했고 그날 이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남편의 결정을 기다렸어요. 며칠을 고민하던 남편은 아무리 생각해도 합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합가를 하는 대신 시댁에 자주 들리는 듯 하더라고요. 여보, 요즘 어머님 찾아뵙고 있지? 아무래도 합가는 아닌 것 같아서. 그렇다고 아예 모른 척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머니 상태도 볼 겸 자주 들리고 있어. 그러면 나도 같이 갈까? 가서 반찬도 좀 해드리고 청소도 좀 해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때? 마음은 고맙긴 한데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담당 선생님이랑 이야기 나눠봤는데 그렇게 심한 단계가 아니라서 관리만 잘하면 괜찮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괜히 가서 기분 상하는 일은 만들지 말자. 알겠지? 알겠어. 대신 내 도움 필요하면 꼭 말해줘. 그렇게 전 남편의 말대로 한 발 뒤로 물러나 지켜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무관심한 저의 태도가 시모의 마음에 들리 없었고 다시 연락이 오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엔 그냥 무시하긴 했지만 몸도 좋지 않은데 계속 무시하려니 신경도 쓰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걱정도 되어 전화라도 받는 날엔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말들을 쏟아내더라고요. 넌 어떻게 시어머니가 아프다는데 연락 한 통이 없니? 죄송해 어머님. 아범이 본인이 알아서 하고 있으니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넌 내 아들이 죽으라고 하면 죽을 거야? 어쩌면 그렇게 융통성이라는 게 없니? 이럴 땐 남편이 하지 말라고 해도 너 알아서 전화도 하고 찾아와서 얼굴이라도 비춰야지. 이 천하의 나쁜 년 같으니라고. 너 이딴 식으로 행동하다가 천벌받아. 알고는 있니? 어머님,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 네 행동은 생각도 안 하고 내 말만 심하다 싶니? 내가 주변에 다 물어봐도 너같이 독한 며느리는 없더라. 어디 시어머니가 아픈데 연락 한 통 안 할 수가 있어? 그러니 내 입에서 천벌받는다는 말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어머님이 이러니까 제가 연락을 받지도 않고 찾아뵙지도 않는 거예요. 뭐야? 어머님이 말끝마다 연연거리니까 제가 거리를 두고 지내는 거라고요. 어머님 같으면 욕먹을 게 뻔한데 만나고 싶겠어요? 오늘도 보세요. 섭섭한 마음은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욕은 아니죠. 내가 욕이 하고 싶어서 하니? 네가 이따위로 하니까 욕이 나오는 거 아니니? 제가 처음부터 이랬나요? 다 어머님이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 난리야? 난 정말 궁금해서 물었을 뿐이라고. 몇 번이나 말해야 알아들어? 어머님, 같은 말 계속하는 것도 싫고요. 이제 저 어머님 연락 절대 받지 않을 테니 그런 줄 아시고 다신 저한테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저 역시 어머님께 연락한다거나 찾아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뭐? 연락을 하지 마? 네가 지금 그게 시어머니한테 할 말이야? 이 건방진년이 오냐오냐 해줬더니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너 진짜 내가 가만둘 줄 알아? 가만두든 말든 맘대로 하시고 저는 앞으로 그 어떤 연락도 받지 않을 테니 그런 줄 아세요. 그럼 끊을게요. 시모의 막대 먹은 언행은 결국 제 입에서 다신 연락하지 말란 말까지 나오게 했고 저는 제가 뱉은 대로 그 뒤론 시모의 연락을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그 뒤론 시모에게 전화는 물론이고 문자까지 오기 시작하더군요. 정말 대단하단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시모는 문자는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저에게 욕짓거리를 하기 위해 문자 쓰는 법까지 배웠으니 말이에요. 이 사실들을 남편에게 알릴까 고민도 했지만 그 당시 남편은 시모와 회사 일로 정신이 없던 상태라 남편에게는 비밀로 하고 그저 무시로 일관하며 그 상황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삿날이 다가왔고 남편과 상의 끝에 저는 가지 않기로 했어요. 다른 제사도 아닌 시부의 제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전 아무래도 음식을 차리지 못할 시모를 대신해 제사 음식을 직접 만들어 남편의 손에 들려보냈고 남편은 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시댁으로 혼자 가게 되었죠. 그렇게 몇 분이나 흘렀을까요? 남편이 시댁에 도착했는지 시모에게서 득달같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고 그 전화로 인해 제가 참 어리석고도 허튼 짓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네가 다른 날도 아닌 오늘 같은 날에도 코빼기도 안 비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도대체 친정에서 뭘 배웠길래 이딴 행동을 하는 게야? 사돈도 아니? 네가 이따위로 행동하고 있다는 거? 어머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제가 오지 말라고 했다고요. 어머니랑 부딪혀봤자 좋을 거 없어서 제가 오지 말라고 했다고요. 난리도 그런 난리도 없더라고요. 저에게 모진 말들을 서슴없이 뱉어내는 시모와 그런 시모를 말리는 남편. 어머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앞으로 어머님 보지 않고 살겠다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안 왔다 이거니?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변명이 아니라 저는 앞으로 어머님 집엔 발길도 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게 저한테 왜 그렇게까지 하셔서 이런 날 이런 상황까지 만드세요? 저를 탓하지 말고 어머님이 이때껏 저한테 한 행동을 돌아보세요.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충분히 아실 거예요. 시모는 남편의 말도 제 말도 듣지 않고 있더라고요. 옆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말에도 제가 한 말에도 대꾸조차 하지 않은 채 오로지 본인의 말만 쏟아내고 있었으니까요. 한마디로 말이 통하지 않는 상태였어요. 너는 진짜 벌 받을 거다. 암 그렇고 말고. 어떻게 며느리가 하나뿐인 시아비 제사에 안 올 수가 있니? 이딴 음식이나 보내면 끝이야? 누가 이딴 음식 만들어 달라고 했냐? 네가 도대체 우리 집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길래 이딴 식으로 나오냔 말이야? 어머니, 제발 이러지 좀 마세요. 그 사람이 어머니 음식하기 힘들다고 오늘 내내 준비한 거라고요. 그걸 왜 쏟아버리세요? 시모의 고함과 함께 제가 보낸 음식들이 쏟기는 소리가 들려오는가 싶더니 이내 남편의 화내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겨버리더군요. 그렇게 끊겨버린 휴대전화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얼마나 했길래 이런 취급과 이런 말들을 들어야 할까? 복잡한 생각들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단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로써 시모와 저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라는 것이었죠. 저의 마지막 인내심과 마지막 대우는 산산조각 나버렸으니까요. 이윽고 시댁으로 갔던 남편이 엉망이 되어버린 음식을 가지고 돌아와 저를 보며 울더군요. 왜 울어 여보? 아, 진짜 당신한테 너무 미안하다. 기껏 만들어준 음식인데 이렇게 다 엉망이 되어버렸어. 이깟 음식이 뭐라고 울어. 난 괜찮아. 정말 괜찮아. 미안해 정말. 나 때문에 그런 몹쓸 말까지 듣고. 내가 진짜 미안해.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당신 상처받은 만큼 내가 더 잘할게.
이러면서 우는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저 괜찮다고 하며 남편을 안아주는 수밖에요. 그날 이후 남편은 시댁에 가는 일은 거의 없었고 시모 역시 저에게 연락이 오지 않더군요. 그렇게 몇 달, 저는 안심하며 나름 평화로운 생활을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저의 그 안일한 마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아주 대단한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날도 다른 날과 똑같이 회사를 마치고 들뜬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고 현관으로 다가가는데 그곳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네, 맞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시모였어요. 시모는 현관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집 앞까지 찾아온 시모를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들이게 되었어요. 밖에서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 정도 말은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내가 밖에서 몇 시간을 기다린 줄 알아? 몸도 성치 않은 내가 말이다. 저랑 약속하고 온 것도 아니고 아무 말도 없이 불쑥 찾아오신 건 다름 아닌 어머님이세요. 그런데 왜 제가 사과까지 해야 하나요? 이게 사과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세요? 전 아닌데요. 네가 이러니까 내가 널 싫어하는 거야. 아주 사람 질리게 하는 재주가 있구나. 저 어머님이랑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할 말 있으시면 얼른 하시고 돌아가 주세요. 제 말에 시모는 저를 쏘아보더니 가방 안에서 종이 한 장을 내밀더군요. 이게 뭐예요? 뭐긴 뭐야, 각서다. 거기에 네 도장 좀 찍으렴. 저는 시모가 내민 각서를 살펴봤고 그 내용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신장 이식이라니, 지금 저보고 신장 이식 각서에 도장을 찍으란 말인가요? 그래, 다 읽어봤으면 얼른 도장 찍으렴. 도장 찾기 힘들면 지장도 괜찮으니 편한 대로 해. 얼른 찍어. 나도 네 얼굴 계속 보고 있기 싫으니까. 시모가 내민 각서의 내용은 본인의 신장이 더 악화되면 제가 신장 이식을 해줘야만 한다는 것이었어요. 너무 기가 막히니 진짜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소리내 웃던 전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시모에게 물었어요. 왜 제가 여기에 도장을 찍어야 해요? 지금은 몰라도 언젠가는 이식이 필요하지 않겠니? 내 아들한텐 절대 못 받고 그럼 남은 사람이 넌데 시집 와서 한 거라곤 하나 없으니 이식이라도 해줘야 하지 않겠어? 아, 그러니까 때가 되면 잔말 말고 신장 이식이나 해내라, 이 뜻이네요? 그래, 다행스럽게 말귀는 잘 알아먹는구나. 제가 왜 당연히 해드린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잘 들으세요. 어머님, 저는 절대로 이식 같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해드릴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 이 각서 가지고 돌아가 주세요. 얼른 찍어. 나는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각서에 네 지장이라도 찍고 갈 거니 그런 줄 알고 얼른 찍으란 말이야. 싫다고 말했잖아요. 이렇게 우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는 소리를 확 질러버렸고 시모는 그런 저를 잠시 노려보는가 싶더니 이내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가 너 그럴 줄 알고 다 준비했다. 이렇게 말한 시모는 가방에서 인주를 꺼내더니 제 손을 잡고 강제로 도장을 찍으려고 안간 힘을 쓰더라고요. 정말 그 순간 시모에게 빚진 빚쟁이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싶더군요. 어머님, 이거 왜 이러세요? 이 손 놔주세요. 얼른 찍어라, 얼른. 네가 이렇게 버틴다고 될 일이 아니야. 어머님이야말로 이 손 놔주세요. 저 역시 안간 힘을 쓰며 종이를 피했고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면서 남편이 들어와 모든 광경을 봐버렸어요. 남편은 뭐 하는 짓이냐며 각서를 빼앗아 들었고 내용을 빠르게 읽어내려간 남편이 얼른 각서를 찢어버리더군요. 어머니, 정말 제정신이세요?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이딴 짓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들, 그런 게 아니라 너도 알다시피 언젠가는 이식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엄마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각서라도 남겨두려고 한 거야. 아무리 시모가 좋게 설명하려고 한들 개소리는 개소리일 뿐 사람 말이 될 수 없었죠. 시모의 말에 화가 더욱 머리끝까지 차오른 남편은 낮은 음성으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저 이제 어머니하고 영 끊겠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찾아오지도 마시고 연락도 하지 마세요. 아마 연락해도 연결이 되지 않을 겁니다. 내일 날 박는 대로 전화번호도 바꿔버릴 거니까요. 남편의 말에 시모는 그게 무슨 말이냐며 난리가 났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죠. 겨우겨우 참고 있던 남편의 화를 결국 터져버리게 한 건 장본인이었으니까요. 아들, 그러지 말고 잘 좀 생각해봐. 내가 너한테 신장이식을 해달라고 할 수는 없지 않니? 어떤 부모가 자식 장기를 이식받고 싶겠어? 그러면 이 사람은요? 어머니, 이 사람도 누군가에겐 소중한 자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어머니는 이 사람을 이렇게나 하찮게 여기세요? 왜 이렇게 막대하시냐고요? 나는 그런 게 아니라 저 물건이 도장 찍으라고 해도 안 찍고 버티니까 하는 수 없이 그랬어. 그러니까 애초에 이 사람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각서에 도장을 찍어야 하냐고요? 그러면 내가 그 힘들다는 투석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이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병원에서도 관리만 잘하면 괜찮다고 하고 혹시나 그런 상황이 되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되는 일이잖아요. 왜 이 사람한테 이 난리냐고요? 저는 안 되고 이 사람은 당연히 해줘야 한다는 그런 파렴치한 생각을 버리시란 이 말이에요. 남편의 말에 시모는 대꾸할 말이 없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시모를 아무 말 없이 바라만 보다 이윽고 무거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다 됐으니까 당장 나가주세요. 다신 찾아오지도 마시고요. 오늘부로 저는 어머니 아들 안 할 겁니다. 그러니 어머니도 아들 없는 셈 치고 잘 사세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그렇게 시모는 남편의 손에 끌려 쫓겨나게 되었고 장작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밖에서 울고 불고 행패를 부리다 집으로 돌아가더군요. 늦은 밤 남편은 저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여보, 미안해. 진작 내가 이렇게 해야 했는데 연을 끊는다고 결정 내리는 게 쉽지 않더라고. 아니야, 이해해. 지금이라도 그런 결정 내려줘서 난 고마워. 그런데 당신 정말 괜찮겠어?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 걱정되지 않아? 걱정 안 된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그런데 지금 어머니가 하는 행동은 도를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어.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당신은 내 결정, 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난 지금 당신이 더 걱정이니까. 내가 정말 미안해. 저에게 시모를 대신해 정말 진심으로 저에게 사과를 해주는 남편을 보는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남편 하나는 잘 골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후 남편은 정말로 시모와의 연을 끊어버렸어요. 전화번호도 다 바꿔버리고 집도 이사해버렸죠. 하지만 정신도 못 차리고 집착도 강한 시모는 각서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회사로 찾아왔고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난동에 저는 결국 회사까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마침 언니가 하는 가게 일을 배워 창업도 생각하고 있었던 터라 많이 아쉽거나 그러진 않았네요. 하여튼 일을 그만두게 된 저는 언니 가게에 일하며 창업을 준비하게 되었고 남편 역시 마음에는 걸리는 듯 했지만 나름 착실하게 생활하며 잘 지냈어요. 저흰 이렇게 잘 사는데 저희와 연이 모두 끊겨버린 시모는 잘 지내지 못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들리는 소식엔 시모는 여전히 탄수화물을 과할 정도로 섭취하고 짜고 단 것을 즐기는 건 기본이고 커피 믹스도 하루에 2-3잔씩 먹어댔다고 하더라고요. 그 결과 결국 신장 투석을 받으러 다니고 있다고요. 우리 회사 앞까지 찾아와 난리를 부릴 시간에 관리했더라면 투석까진 가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가끔 만약을 생각해 보곤 해요. 아주 만약에 시모가 저에게 조금이라도 잘 대해줬더라면 시모가 저에게 인간 대 인간, 여자 대 여자로 조금의 이해심을 베풀어줬더라면 지금쯤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요. 이식은 뒷문제겠지만 적어도 이식 적합성 검사 정도는 기꺼이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뭐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이런 생각을 더해봤자 시간 낭비이기에 더는 길게 하지 않긴 했지만요. 요즘 저흰 잘 지내고 있어요. 저에게 소중한 보물이 찾아온 지
5주째 되어가고 있어요. 저희는 이렇게 행복을 느끼며 하루하루 잘 살아가고 있지만 나 홀로 투석하며 힘겹게 지내고 있을 시무를 생각하면 마음이 좋진 않긴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생각의 끝은 늘 같았어요. 자업자득이라고 말이에요. 임신 후 저희가 가장 많이 주고받는 말은 다름 아닌 이것인데요. 여보, 당신은 내 뱃속에 우리 아기가 딸이었으면 좋겠어, 아들이었으면 좋겠어? 딸, 무조건 딸. 그러다 아들이면 어쩌려고 그래. 아들이어도 괜찮겠지만 이왕이면 당신 닮은 딸이었으면 좋겠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아? 그런데 왜 엄마 촉이라고 해야 하나? 난 아들 같아, 여보. 아, 정말? 뭐 아들도 좋아. 딸이든 아들이든 건강하게만 무사히 태어나주면 고마울 것 같아. 당신은? 나도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는데 다만 고생시키지 말고 한 방에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 물론 건강하게 말이야. 나도. 아가야, 건강만 하려무나? 저렇게 말해놓고 아기 옷이나 용품은 죄다 분홍색으로 사오는 걸 보면 그래도 여전히 딸이 좋은 것 같네요. 어쨌든 출산까지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으니 무사히 건강히만 낳아줬으면 하는 것이 요즘 저희의 바람이랍니다. 이로써 저의 사연은 끝이 났네요. 사연을 쓰기 전까지만 해도 부모와의 연을 끊은 사연을 보내는 것이 맞을까 하는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리 평범한 사람의 기준에선 이해가 되지 않고 몰상식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을 끊는다는 건 쉽게 뱉을 말도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처음 남편이 연을 끊겠다고 말했을 땐 저 혼자 남몰래 고민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괜히 저로 인해 모든 것이 이렇게 되어버렸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지만 시간 흐르고 심으로 인해 불행하고 불안정했던 삶이 점점 안정되고 행복해지니 그때 남편의 결정이 참 고맙더군요. 그래서 저 역시 남편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